안녕하세요. 오디오북이 시작되기 전 작품의 숨은 맛을 알려드리는 고전 맛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맛볼 작품은요. 1887년에 발표된 프랑스 작가죠. 기드 모파상의 소설 오롤라입니다. 네, 이게 벌써 130년도 더 된 소설인데 지금 읽어도 정말 등골이 서늘해지는 그런 이야기죠. 맞아요. 청취자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어느 날부턴가 보이지 않는 누군가가 내 방에 들어와서 밤사이 물병에 담긴 물을 마셔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잠든 사이에 다가와서 내 생각과 의지를 막 조종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과연 기분 탓일까요? 아니면 내가 점점 미쳐가는 걸까요? 바로 그 지점이죠. 이 소설은 바로 그 찝찝하고 오싹한 질문에서 출발합니다. 근데 그 질문이요. 사실 단순한 상상이라기보다는 작가 모파상 자신에게는 정말 현실적인 공포였습니다. 아, 작가 본인에게요? 네, 그가 평생 원인을 알 수 없는 아주 극심한 두통과 환각에 시달렸거든요. 환각까지요? 심지어 자기 자신과 똑같이 생긴 존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도플갱어를 봤다는 기록도 남아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직접 봤다고요? 와, 정말 끔찍했겠네요. 그렇죠. 작가의 삶이 순탄치 않았군요. 네, 안타깝게도 결국에는 정신병원에서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평론가들이 이 소설 오를라가 광기로 서서히 잠식당하던 작가 자신의 내면을 그린 자화상 같다고 분석하죠. 아, 주인공이 겪는 혼란이 바로 작가 본인의 고통이었던 셈이군요? 바로 그거죠. 그렇군요. 작가 개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당시 시대 분위기도 소설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들었어요. 아, 네, 아주 중요합니다. 19세기 후반 프랑스였죠. 그때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특히 인간의 정신 현상에 대한 관심이 폭발하던 시기였다면서요? 맞습니다. 과학이 이제 막 인간의 무의식이라는 그 미지의 영역을 탐험하기 시작하던 때여서요. 특히 최면술이 대중적으로 엄청난 화제였습니다. 최면술이요? 네, 당시 스타 과학자였던 신경과 의사 장마르탱 샤르코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최면으로 히스테리 환자를 치료하는 공개 시연을 하곤 했어요. 모파상도 그의 강의를 아주 열심히 쫓아다녔다고 합니다. 와,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는 힘이 인간을 조종할 수 있다는 생각이 그냥 허무맹랑한 미신이 아니라 뭐랄까 최첨단 과학처럼 여겨지던 시대였군요. 정말 흥미롭네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소설을 더 무섭고 현실적으로 만드는 요소입니다. 소설의 제목인 오를라, 즉 레올라는 모파상이 직접 만든 단어인데요. 아, 원래 있던 단어가 아니고요? 네, 프랑스어 홀스, 밖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라, 거기. 이 두 단어를 합쳐서 저기 밖에 있는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저기 밖에 있는 존재라. 이름 자체에서부터 뭔가 정체불명의 불길함이 느껴지네요. 그렇죠. 이 작품은 초자연적인 현상이 현실에 스며들 때 인물이 느끼는 이게 진짠가, 가짠가 하는 망설임을 다루거든요. 그래서 환상문학의 대표작으로 꼽히죠. 아, 그 망설임이 핵심이군요. 네. 특히 이게 일기 형식으로 쓰여 있어서 우리는 주인공의 시선에 완전히 갇힌 채로 모든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래서 독자도 계속 의심하게 되는 거군요. 맞습니다. 마지막까지 계속 의심하게 되죠. 오를라는 정말 브라질에서 배를 타고 온 흡혈귀 같은 미지의 존재일까? 아니면 이 모든 게 그냥 주인공의 망상일까? 모파상은 끝까지 명확한 답을 주지 않습니다. 결국 판단은 독자의 몫으로 남겨두는 거군요. 오를라는 그래서 단순한 공포소설이 아닌 것 같아요. 나라는 존재가 과연 온전히 내 것인지, 지금 내가 하는 생각이 정말 내 생각인지에 대한 어떤 근원적인 두려움을 건드리고 있습니다. 네, 아주 깊은 공포죠. 작가 개인의 고통과 또 그 시대의 불안감이 정말 생생하게 담겨있는 작품입니다. 이제 오디오북을 통해 주인공이 느끼는 지독한 혼란과 공포를 함께 체험해보시죠. 고전 맛집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세요. 자, 그럼 이제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이야기는 1887년 프랑스의 어느 평화로운 저택에서 시작된다. 5월 8일, 날씨가 정말 끝내준다. 나라테르는 집 앞 잔디밭에 누워 하루를 즐기고 있었다. 아, 이 맛에 살지. 우리 집 위치는 정말 최고라니까. 창문만 열면 생강이 쫙 펼쳐지잖아. 오전 11시쯤 배들이 줄지어 지나갔다. 그중 유독 눈에 띄는 하얀 배가 있었다. 저기, 저 하얀 배 좀 봐. 브라질에서 왔다는데 진짜 멋지네. 왠지 손이라도 흔들어주고 싶은걸. 나라테르는 그 배가 자신에게 끔찍한 운명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한 채 반갑게 인사했다. 며칠 뒤 5월 10일 나라테르는 이 유물을 우울감에 시달리기 시작했다. 왜 이렇게 기분이 축축 처지지?
열도 좀 있는 것 같고. 며칠 전만 해도 노래가 절로 나왔는데 지금은 집에만 들어오면 가슴이 답답해. 5월 25일. 증세는 점점 심해졌다. 이제는 밤이 오는 게 무서울 지경이었다. 잘 시간이 다가오면 심장이 미친 듯이 뛴다. 침대가 마치 사형배 같아. 방문을 잠그고 또 잠가도 불안해 미치겠어. 나라테라는 겨우 잠들었지만 곧 끔찍한 가위에 눌렸다. 뭐야? 누가 내 가슴 위에 올라타고 있어. 목을 조른다. 숨을 쉴 수가. 그는 식은땀을 흘리며 깨어났다. 방 안에는 아무도 없었다. 이런 악몽은 매일 밤 계속되었다. 6월 2일, 나라테르는 기분 전환을 위해 숲으로 산책을 나갔다. 그래, 맑은 공기를 마시면 좀 나아지겠지. 숲이 참 울창하네. 하지만 숲속 깊은 곳에 들어서자 갑자기 누군가 뒤를 쫓아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누구야? 아무도 없나? 분명히 내 발뒤꿈치에 닿을 정도로 가까이 있었는데. 그는 겁에 질려 팽이처럼 빙글빙글 돌며 주위를 살폈지만 텅 빈 길뿐이었다. 결국 나라테라는 잠시 여행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7월 2일, 그는 몽생미셸을 다녀온 후 집으로 돌아왔다. 여행 다녀오니까 훨씬 낫네? 거기서 만난 무행이 해준 얘기가 참 신기했지. 나라테르는 여행지에서 만난 수도사와의 대화를 떠올렸다. 그 무행님, 바람을 예로 들면서 보이지 않는 존재에 대해 설명했었지. 바람은 눈에 안 보이지만 나무를 뿌리째 뽑아버릴 만큼 강력하다고. 우리가 모르는 존재가 있을 수도 있다면서. 7월 4일, 집에 돌아오자마자 악몽은 다시 시작되었다. 젠장, 또 시작이야. 어젯밤엔 그놈이 내 입에 입을 대고 내 생명을 빨아먹는 것 같았어. 마치 커머리처럼. 7월 5일, 나라테르는 자신이 미쳐가는 건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이상하다. 분명히 자기 전에 물병에 물을 가득 채워놨는데 자다가 깨서 보니까 물이 싹 비워져 있잖아. 나라테르는 덜덜 떨리는 손으로 빈 물병을 바라봤다. 내가 몽유병인가? 자면서 나도 모르게 마신 건가? 아니면 누가 마신 거야? 7월 10일, 그는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실험을 했다. 식탁 위에 빵, 와인, 물, 우유를 올려두고 병 입구를 흰 천으로 꽁꽁 묶었다. 다음날 아침 나라테르는 소스라치게 놀랐다. 이건 말도 안 돼. 천은 그대로 묶여있는데 물이랑 우유만 감쪽같이 사라졌어. 빵이랑 와인은 그대로고 누군가 있어. 분명히 누군가 내 물을 마셨다고. 그는 공포를 이기지 못하고 파리로 도망치듯 떠났다. 7월 12일, 파리의 활기찬 거리에서 그는 안정을 되찾았다. 역시 사람 많은 곳에 오니까 살 것 같네. 내가 너무 예민해서 헛거리를 본 거야. 다 상상이었어. 7월 16일, 나라테르는 사촌인 사블레 부인의 집에서 저녁 식사를 했다. 그곳에는 최면술을 연구하는 도크테르파란 있었다. 부인, 제가 최면을 한번 걸어봐도 될까요? 네, 좋아요. 한번 해보세요. 의사의 말에 사블레 부인은 금세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의사는 그녀에게 내일 아침 사촌인 나라테르를 찾아가 돈을 빌리라는 명령을 내렸다. 내일 아침 8시에 사촌 호텔로 가세요. 그리고 남편이 급히 필요하다고 하면서 5천만 원을 빌려달라고 하십시오. 다음 나라테르의 호텔방으로 사블레 부인이 찾아왔다. 저기, 정말 미안한데 5천만 원만 빌려줄 수 있어? 남편이 급하대. 뭐라고요? 어제 의사가 시킨 대로 하는 거죠, 지금. 당신, 남편은 돈 많잖아요. 아니야, 진짜 남편이 시켰어. 제발 부탁이야. 나라테르는 어쩔 수 없이 돈을 빌려주었고 나중에 의사와 함께 그녀를 다시 찾아가 최면을 풀었다. 그녀는 자신이 돈을 빌린 사실조차 기억하지 못했다. 세상에, 인간의 의지라는 게 이렇게 쉽게 조종당할 수 있다니. 그럼 나도 8월 6일 다시 집으로 돌아온 나라테르는 정원에서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다. 봤어. 내가 분명히 봤다고. 그는 장미꽃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다. 그런데 장미 줄기가 저절로 휘어지더니 툭 하고 부러졌다. 꽃이 혼자서 공중에 떠 있어. 보이지 않는 손이 꽃을 든 것처럼. 나라테르는 미친 듯이 꽃을 잡으려 했지만 허공만 갈랐다. 이제 의심의 여지가 없었다. 투명인간 같은 놈이 우리 집에 살고 있어. 우유랑 물을 마시고 물건을 만지는 놈이야. 8월 14일, 놈은 이제 나라테르를 완전히 지배하기 시작했다. 움직일 수가 없어. 놈이 나를 의자에 묶어둔 것 같아. 나가고 싶은데 나갈 수가 없어. 갑자기 나라테르는 딸기가 먹고 싶어졌다. 아니, 놈이 먹고 싶어하는 것이었다. 안 돼. 가기 싫어. 내 몸이 저절로 움직여.
점원에 가서 딸기를 따먹고 있잖아. 난 노예가 됐어. 8월 19일 나라테르는 신문에서 빠라젤 상파울루의 전염병 소식을 읽었다. 상파울루? 잠깐. 5월 8일에 지나갔던 그 하얀 배. 그게 바라질 배였어. 놈은 그 배를 타고 온 거야. 그는 보이지 않는 괴물에게 이름을 붙였다. 그래, 네 이름은 올라다. 인간을 지배하러 온 새로운 주인, 올라. 그날 밤 나라테르는 놈을 거울 속에 가두려 했다. 놈이 내 뒤에 있어 내 어깨 너머로 책을 읽고 있다고. 그는 홀도락 거울을 보았다. 하지만 거울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심지어 자신의 모습조차 없었다. 내 모습이 안 보여. 놈이 거울 앞을 막고 있어서 내 반사된 모습까지 삼켜버린 거야. 잠시 후 안개가 걷히듯 거울 속의 나라테리의 모습이 서서히 다시 나타났다. 죽여버릴 거야. 내가 죽든 네가 죽든 끝장을 보겠어. 9월 10일 나라테르는 철공소 직원을 불러 창문에 튼튼한 철제 셔터를 달고 문을 보강했다. 준비는 끝났다. 그날 밤 나라테르는 놈이 방 안에 들어온 것을 느꼈다. 들어왔구나. 좋아, 아주 자연스럽게. 그는 태연한 척하며 방을 빠져나와 철문과 셔터를 순식간에 잠가버렸다. 잡았다. 넌 이제 도간에 든 쥐야. 나라테르는 거실에 기름을 콜콜 쏟아붓고 불을 질렀다. 다 타버려라. 너도 이 집도 전부 다. 그는 정원으로 도망쳐 불타오르는 집을 바라보았다. 불길은 순식간에 집 전체를 집어삼켰다. 그때 지붕 및 한여방 창문이 열리며 끔찍한 비명이 들렸다. 아차, 하인들을 깜빡했다. 하지만 이미 늦었다. 집은 거대한 불기둥이 되어 무너져 내렸다. 사람들도 그리고 그 괴물 올라도 불길 속에 갇혔다. 그런데 과연 놈이 죽었을까? 투명한 몸을 가진 놈이 불에 탄다고 죽을까? 나라테르는 불타는 폐허를 보며 절망에 빠졌다. 아니야, 놈은 안 죽었어. 놈은 불사신일지도 몰라. 결국 방법은 하나뿐인가? 나라테르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다. 놈이 안 죽는다면 내가 죽어야겠지. 그래, 내가 죽어야 끝나는 거야. 내 사촌 카를은 40살의 건장한 남자로 유쾌한 성격에 수염이 덥수룩한 시골 귀족이었다. 그는 강이 흐르는 넓은 계곡에 저택에 살고 있었다. 나는 저녁 무렵 사촌의 집에 도착했다. 돌이 쩍하고 갈라질 정도로 끔찍하게 추운 날씨였다. 저녁 식사 시간, 박제된 새들이 가득한 식당에서 카를이 말했다. 그는 바다 표범 가죽 재킷을 입고 있어 마치 추운 나라의 짐승처럼 보였다. 오늘 밤 사냥 준비는 다 끝났어. 새벽 3시 30분에 출발해서 4시 30분까지는 사냥터에 도착해야 해. 그는 살을 톱으로 썰고 불로 지지는 듯한 끔찍한 새벽바람을 막기 위해 얼음 조각으로 오두막을 지어놨다고 했다. 이런 추위는 처음이야. 저녁 6시인데 벌써 영하 12도라니까. 나는 식사가 끝나자마자 침대로 가서 잠을 청했다. 그리고 정확히 새벽 3시에 깨어났다. 나는 양가죽 옷을 입었고 사촌 카를은 고운 가죽을 뒤집어 썼다. 우리는 뜨거운 커피 2잔과 독한 술 2잔을 마신 뒤 사냥개 플롱잼과 피에로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다. 밖으로 나가자마자 뼈가 시릴 정도로 추웠다. 추위가 너무 심해서 공기마저 딱딱하게 굳어버린 것 같았다. 우리는 말없이 꽁꽁 원강이를 걸어 늪지로 향했다. 마른 갈대밭 사이를 지나 얼음으로 지은 오두막에 도착했다. 아직 새들이 깨어나려면 1시간은 더 기다려야 했다. 추위가 너무 심해 기침이 나왔다. 카를이 걱정스러운 듯 말했다. 오늘 사냥을 좀 망치더라도 불을 피워야겠어. 네가 감기에 걸리면 안 되니까. 오두막 한가운데서 갈대를 태우자 얼음 벽이 녹아내리며 마치 거대한 다이아몬드 속에 들어와 있는 것 같은 환상적인 광경이 펼쳐졌다. 그때 머리 위로 기이한 새 울음소리가 들렸다. 여명이 밝아오고 있었다. 불 꺼. 해 튼다. 하늘이 밝아지자 오리떼가 날아올랐다. 카를이 먼저 총을 쏘았고 개들이 달려나갔다. 우리는 정신없이 총을 쏘아댔다. 해가 완전히 떴을 때 새 2마리가 우리 머리 위를 스쳐 지나갔다. 내가 방아쇠를 당겼다. 그중 한 마리가 내 발치에 떨어졌다. 은빛 배를 가진 암컷 새롤이었다. 그때 하늘에서 비통한 울음소리가 들렸다. 살아남은 수컷이 도망가지 않고 죽은 암컷 위를 맴돌며 울부짖고 있었다. 너희가 암컷을 죽였어. 수컷은 절대 도망가지 않을 거야. 정말 그랬다. 수컷은 계속해서 우리 주위를 돌며 울었다. 그 어떤 비명보다도 가슴을 찢는 듯한 소리였다. 녀석은 총구를 피해 잠시 물러났다가도 다시 암컷을 찾아 돌아왔다. 암컷을 땅에 그대로 둬. 곧 가까이 올 거야.
수컷은 위험 따위는 잊은 채 오직 짝을 향한 사랑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왔다. 카를이 총을 쏘았다. 검은 물체가 갈대 숲으로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다. 피에로가 녀석을 물어왔다. 나는 이미 싸늘하게 식은 2마리의 새를 같은 가방에 넣었다. 그리고 그날 바로 파리로 돌아왔다. 창면이 바뀌어 법정 아니다. 피고인 레오피드 르나르가 폭행치사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었다. 그의 곁에는 작고 못생긴 아내 르나르 부인이 있었다. 판사님, 이건 정말 억울한 사고였습니다. 저는 정직하게 살아온 사람입니다. 매주 일요일이면 아내와 저는 푸아시로 낚시를 하러 갑니다. 사실 낚시에 미친 건 제가 아니라 제 아내 멜리입니다. 말만 하지 말고 본론이나 얘기해. 아무튼 3년 전에 기가 막힌 낚시 명당을 발견했습니다. 구멍이라고 부르는데 거긴 제 전용 구역이나 마찬가지였죠. 동네 사람들도 다 르나르 자리. 판사가 재촉하자 르나르가 사건단의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날 새벽에 낚시터에 갔는데 세상에 아내는 옆에서 계속 긁어대죠. 술 좀 작작 마시지. 늦게 일어나서 자리를 뺏겼잖아. 라면서요. 가보니 키 작고 비쩍 마른 남자가 그런데 그놈이 5분도 안 돼서 제 허벅지만 한 물고기를 낚아 올리는 겁니다. 판사가 다시 한번 요점을 말하라고 주의를 주었다. 점심시간이 지났는데 또 그놈은 갈 생각을 안 했습니다. 아내는 이제 거의 폭발 직전이었습니다. 결국 아내와 그 뚱뚱한 여자가 말싸움을 시작했습니다. 제 아내도 가만히 있지 않았죠. 그래서 제가 나섰습니다. 구해주려고 했는데 여자들이 엉겨 붙어 있어서 떼어내느라 시간이 걸렸습니다. 한 5분, 저는 수영을 못합니다. 나중에 사람들이 와서 건져냈을 땐 이미 죽어 있었죠.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여 르나르는 무죄 판결을 받았다. 장면이 전원된다. 르네동 후잡 부인이 그랑제리 바론 부인의 집으로 총알처럼 뛰어들어왔다. 예, 나 살았어. 살았다고. 드디어 자유야. 뭐가? 무슨 일인데 그래? 이혼할 수 있게 됐어. 남편이 바람 피우는 현장을 딱 잡았거든. 어떻게 했는데? 내가 아주 기막힌 작전을 짰지. 남편이 밖에서 만나는 여자 사진을 구해서 그 여자랑 똑같이 생긴 하녀를 고용했어. 로즈라는 애인데 아주 프로야. 일부러 남편 취향에 맞춰서 향수도 뿌리게 하고 눈앞에서 알짱거리게 했지. 남편이란 잡자가 아주 단순하잖아. 며칠 만에 바로 미끼를 물더라니까. 로즈가 오늘 오후 5시에 내 방에서 일을 벌이겠다고 약속했어. 그래서 내가 아빠, 엄마, 삼촌, 판사까지 다 불러모았지. 5시 정각에 방문을 확 열었더니 어머 세상에, 그 멍청한 표정을 봤어야 해. 바지를 추어 올리면서 허둥지둥 하는데 진짜 코미디가 따로 없었어. 로즈는 옆에서 오는 연기를 기가 막히게 하고 아빠는 화나서 날뛰고 완벽했어. 이제 난 자유야. 르네동 후잡 부인은 춤을 추듯 기뻐했고 그랑제리 바론 부인은 부러운 듯 중얼거렸다. 나도 좀 불러주지. 그 재밌는 걸 너만 봤니? 다음 이야기로 넘어간다. 오래된 기억 속에 남은 클로셋이라는 할머니에 대한 이야기다. 클로셋 어머니는 매주 화요일 우리 집에 와서 바느질을 해주던 분이었다. 턱에 수염이 숭숭 나고 걸을 때마다 배가 파도를 타듯 심하게 저는 분이었다. 어느 날 바느질방에 갔더니 할머니가 바닥에 쓰러져 있었다. 그녀는 손에 바늘과 내 셔츠를 쥔 채로 세상을 떠났다. 그날 밤 의사가 부모님께 그녀의 과거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나는 구석에 숨어서 그 이야기를 들었다. 저 불쌍한 여자는 내 첫 환자였어. 젊었을 땐 정말 아름다운 아가씨였지. 이름은 오르탕스였는데
다리를 다친 뒤로 절름발이 이라고 불리거든과 의사가 말했다. 그녀는 마을 학교의 젊은 보조교사를 사랑했소. 어느 날 밤 학교 다락방에서 몰래 만나고 있었는데 교장 선생님이 올라오는 소리가 들린 거지. 그 젊은 선생은 컵에 질려서 어쩔 줄을 몰라 했소. 들키면 선생 자격을 잃게 되니까. 그는 오르탕스에게 숨으라고 닥달했지. 도망칠 곳이 없자 오르탕스는 창문을 열고 밖으로 뛰어내렸어. 3층 높이에서 말이요. 그녀는 두 다리가 부러진 채 빗속에 쓰러져 있었어. 하지만 사랑하는 남자를 지키기 위해 마차가 자신을 치고 갔다고 거짓말을 했지. 그녀는 평생 그 비밀을 지키며 절름발이로 살았소. 정말 대단한 희생정신을 가진 여자였지. 나는 그 이야기를 듣고 어두운 구석에서 오랫동안 울었다. 계단에서 클로셋, 어머니의 시신을 옮기는 무거운 발소리가 들려왔다. 마지막 이야기다. 로제드 드루네빌이 담배를 피우며 친구들에게 썰을 풀고 있었다. 우리 아버지는 뼛속까지 왕당파 귀족이고 어머니는 독실한 신자잖아. 그런데 어느 날 편지가 한 통 왔어. 퓨메롤 후작인 외삼촌이 위독하다는 거야. 외삼촌은 우리 집안의 골칫덩어리였어. 평생을 방탕하게 살면서 신도 안 믿고 여자들이랑 놀아났거든. 어머니는 삼촌이 지옥에 갈까봐 난리가 났지. 그래서 어머니는 아베 푸브롱 신부님을 모시고 삼촌의 영혼을 구하러 출동했어. 나도 따라갔고. 삼촌 아파트에 도착했는데 분위기가 묘하더라고. 내가 먼저 정찰을 하러 들어갔지. 로제가 방에 들어갔을 때 죽어가는 노인 곁에는 젊은 여자 2명이 속옷 차림으로 오믈렛을 먹고 있었다. 삼촌은 아주 위험 있게 앉아 있었어. 마치 성경에 나오는 예언자처럼. 근데 양 옆에 있는 여자들은 뭐랄까 아주 자유분방해 보였지. 내가 인사를 하니까 삼촌이 내 손을 잡더라고. 그때 문 뒤에 숨어있던 신부님이 지금이다 싶었는지 튀어나왔어. 갑자기 나타난 신부를 보고 퓨메롤 후잡은 눈을 부릅뜨며 소리쳤다. 당신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당장 나가. 어려운 상황에 익숙한 신부가 중얼거리며 앞으로 나아갔다. 후장님, 누이 동생분의 이름으로 왔습니다. 그분이 저를 보냈어요. 후장님께서 마음을 돌리신다면 정말 기뻐하실 겁니다. 하지만 후잡은 듣지 않았다. 그는 비극적이고 거만한 몸짓으로 문을 가리키며 숨을 헐떡였다. 나가. 여기서 나가. 영혼 도둑놈들. 꺼져라. 양심 파괴자들. 죽어가는 사람 문을 따고 들어오는 놈들. 신부는 뒷걸음질 쳤고 나제 역시 문 쪽으로 물러났다. 두 여자는 복수라도 하듯 의기양양하게 일어섰다. 먹다 마노미렛을 내버려두고 후작의 안락의자 양옆에 섰다. 마치 가족과 종교의 범죄적인 시도로부터 그를 보호하려는 듯 팔을 잡고 진정시켰다. 신부 하나는 부엌에서 만왕과 합류했다. 멜라니가 다시 의제를 보냈다. 쉽게 되지 않을 줄 알았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요. 안 그러면 기회를 놓칠 거예요. 우리는 다시 의논을 시작했다. 마망의 의견과 신부의 의견이 달랐고 나도 새로운 의견을 냈다. 30분쯤 낮게 속삭이며 토론하고 있을 때였다. 갑자기 가구가 부서지는 소리와 함께 삼촌의 고함이 들려왔다. 아까보다 훨씬 더 격렬하고 끔찍한 소리에 우리는 벌떡 일어났다. 나가. 나가. 천한 것들. 멍청이들. 나가. 악당들아. 꺼져. 꺼져. 멜라니가 뛰쳐나갔다가 곧장 돌아와 나를 불렀다. 내가 달려가 보니 분노로 거의 일어선 삼촌 앞에 두 남자가 서 있었다. 그들은 삼촌이 화병으로 죽기만을 기다리는 것 같았다. 나는 첫 번째 남자를 보자마자 개신교 목사라는 걸 알아챘다. 우스꽝스러운 긴 외투, 납작한 머리, 겸손한 척하는 가짜 사제의 얼굴이 딱 그랬다. 두 번째 남자는 이 건물의 관리인이었다. 그는 우리 쪽의 패배를 목격하고는 자기네 종교인 개신교 목사를 데려오면 콩고물이라도 떨어질까 싶어 달려간 것이었다. 삼촌은 분노로 미쳐버린 것 같았다. 가톨릭 사제를 보고 화가 났던 자유사상가 후작은 이제 관리인이 데려온 목사를 보자 완전히 뚜껑이 열려버렸다. 나는 두 남자의 팔을 잡고 밖으로 내동댕이 찼다. 어찌나 세게 밀었는지 그들은 계단으로 통하는 문 앞에서 서로 부딪혀 엉겨붙었다. 나는 다시 부엌으로 돌아와 어머니, 신부와 상의하려 했다.
하지만 멜라니가 겁에 질려 신음하며 들어왔다. 돌아가셔요. 돌아가십니다. 빨리요. 죽어가요. 어머니가 달려나갔다. 삼촌은 바닥에 쓰러져 미동도 하지 않았다. 이미 숨을 거둔 것 같았다. 그 순간 마망은 대단했다. 시신 옆에 무릎 꿇고 있던 두 여자에게 다가가 위험 있고 단호한 태도로 문을 가리켰다. 이제 나가야 할 사람은 당신들이야. 그들은 아무 말 없이 나갔다. 사실 나도 목사와 관리인에게 그랬던 것처럼 그들을 쫓아낼 참이었다. 아베 푸브렁 신부는 삼촌에게 종부성사를 행하고 죄를 사해 주었다. 마망은 오빠 옆에 엎드려 흐느꼈다. 오빠가 날 알아봤어. 내 손을 잡았다고. 날 알아본 게 틀림없어. 나에게 고마워한 거야. 오, 하느님, 정말 다행이야. 불쌍한 어머니. 그 고마움의 표시가 누구를 향한 것이고 무엇 때문이었는지 알았다면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우리는 삼촌을 침대에 눕혔다. 이번에는 확실히 죽었다. 마님, 시신을 덮을 천이 없어요. 천이란 천은 다 저 여자들 거라서요. 나는 그들이 먹다 남긴 오므렛을 바라보았다. 울고 싶기도 하고 웃고 싶기도 했다. 인생에는 참 묘한 순간과 감정들이 있다. 우리는 삼촌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치렀다. 무덤 앞에서 오명이나 연설을 했다. 상원의 이원 크루아셀 남작은 방황하던 영혼이 결국 신의 품으로 돌아왔다고 멋지게 포장했다. 왕당파와 가톨릭 신자들은 승리관의 도취에 행렬을 따랐다. 비컴트 로즈만이 침묵했다. 주변에서 사람들이 웃으며 수군거렸다. 누군가 말했다. 죽기 직전의 회심이란 게 다 이런 거지. 시간이 흘러 다른 이야기로 넘어간다. 이 이야기는 신호라는 제목의 사건이다. 작은 르네동 부작 부인은 아직 잠들어 있었다. 향기로운 방, 부드러운 침대에서 이온여만이 누릴 수 있는 행복하고 깊은 잠에 빠져 있었다. 파란색 작은 거실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그녀를 깨웠다. 절친한 친구인 작은 그랑제리 파론 부인이 하녀와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르네동 부작 부인이 일어나 문을 열었다. 금발머리를 구름처럼 풀어헤친 채 고개만 내밀었다. 무슨 일이야? 아직 9시도 안 됐는데.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나한테 끔찍한 일이 생겼어. 들어와 자기야. 그랑제리 파론 부인은 들어오자마자 울음을 터뜨렸다. 여자를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맑은 눈물이었다. 오, 정말 끔찍해. 끔찍한 일이 생겼어. 밤새 한숨도 못 잤어. 1분도 못 잤다고. 여기 내 심장 좀 만져봐. 미친 듯이 뛰고 있어. 르네동 후작 부인은 친구의 가슴에 손을 얹었다. 정말 심장이 쿵쿵 뛰고 있었다. 어제 일어난 일이야. 오후 4시쯤이었나? 내 작은 거실이 생마저르 거리를 향해 있잖아. 난 창가에 앉아 지나가는 사람들을 구경하는 걸 좋아해. 역 근처라 활기차고 사람도 많아서 재밌거든. 그런데 맞은편 창가에 빨간 옷을 입은 여자가 보이는 거야. 딱 봐도 노는 언니였어. 처음엔 불쾌했는데 점점 그 여자를 관찰하는 게 재밌어지더라고. 그 여자는 남자들을 낳고 있었어. 남자들이 지나가면 그 여자랑 눈빛을 교환하더라. 여자의 눈빛은 올라올래? 라고 말하는 것 같았어. 가끔 여자가 창문을 닫으면 어떤 남자가 현관으로 들어갔어. 낚시꾼이 물고기를 잡듯이 남자를 낚는 거야. 시간을 재보니 12분에서 20분 정도 머물다가 나오더라. 난 그 거미 같은 여자한테 완전히 빠져들었어. 도대체 어떻게 저렇게 빨리 남자들을 설득할까 싶어서 망원경으로 자세히 봤지. 아주 간단했어. 눈길 한번 주고 미소 짓고 고개를 살짝 까닥하는 거야. 올라오시죠 라는 뜻으로. 아주 은밀하고 세련된 동작이었어. 문득 나도 저걸 할 수 있을까 궁금해지더라고. 그래서 거울 앞에서 연습해봤어. 세상에, 내가 그 여자보다 훨씬 잘하는 거야? 너무 신나서 다시 창가로 갔지. 그 여자는 이제 손님이 끊겼는지 아무도 못 잡고 있었어. 내 쪽 인도에는 남자들이 줄지어 지나가는데 말이야. 괜찮은 남자들도 꽤 있었어. 갑자기 미친 듯이 그 신호를 보내고 싶은 충동이 들었어. 임신했을 때 먹고 싶은 게 생기면 못 참는 것처럼 저항할 수 없는 충동이었어. 우린 가끔 원숭이 같잖아. 누군가를 흉내내고 싶어하는 본능 말이야. 딱 한 번만 해보자. 아무 일도 없을 거야 하고 생각했지. 마침 아주 잘생긴 금발 남자가 오길래 그 신호를 보냈어.
아주 살짝 그랬더니 그 남자가 고개를 끄덕이더니 우리 집 대문으로 들어오는 거야. 뭐라고? 미치는 줄 알았어. 하인들이 보면 큰일이잖아. 특히 조세프가 보면 남편한테 뭐라고 하겠어. 초인종을 누르기 전에 내가 먼저 나가서 막아야겠다고 생각했지. 문을 열고 그 남자한테 말했어. 가세요. 제발 가세요. 실수였어요. 전 유부녀예요. 라고 빌었지. 그랬더니 그 남자가 웃으면서 이러는 거야. 안녕, 귀염둥이. 유부녀 컨셉이야? 그럼 요금이 2배겠네. 줄 테니까 반으로 안내해. 그러고는 나를 밀고 들어와서 문을 닫고 키스했어. 거실로 끌고 가더니 집을 둘러보면서 집이 아주 근사한데 돈이 궁해서 창가 영업을 시작했나 봐. 라고 하더라. 남편이 올 시간이라 제발 가달라고 했더니 남편 오면 5,000원 줄 테니 나가서 술이나 한잔 하라고 하라잖아. 그러다 남편 사진을 보고는 이게 네 남편이야? 인상 더럽네. 옆에 이 여자는 친구야? 예쁘다 소개해줘라며 내 사진을 가리켰어. 그때 옷이 종이 울렸어. 남편은 5시 30분이면 와, 남편이 오기 전에 이 남자를 내보내야 했어.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빨리 끝내는 게 낫겠다 싶어서 방문을 잠갔어. 윤혜동 후작 부인은 침대가 흔들릴 정도로 미친 듯이 웃어댔다. 그래서 그 남자 잘생겼어? 그렇긴 해. 그럼 됐네. 뭐가 문제야? 그 남자가 내일 같은 시간에 또 오겠대. 정말 끈질긴 사람이야. 어떡해? 경찰에 신고해서 체포해. 뭐? 무슨 제목으로? 스토커라고 해. 3달 동안 쫓아다녔고 어제 집에 쳐들어왔다고 거짓말해. 넌 평판 좋은 귀부인이니까 경찰이 네 말을 믿을 거야. 그 남자가 사실을 말하면? 아무도 안 믿어. 넌 피해자 연기만 잘하면 돼. 알았어. 근데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게 있어. 그 남자가 벽난로 위에 돈을 두고 갔어. 20만 원 정도. 그거밖에 안 줬어? 자존심 상하네. 그래서? 이 돈을 어떡하지? 윤혜동 후작 부인은 잠시 생각하더니 진지하게 말했다. 자기야, 그 돈으로 남편한테 작은 선물을 사줘. 그게 정이야. 이제 다음 이야기. 악마편이 시작된다. 의사는 죽어가는 노파의 침대 앞에서 아들인 농부와 마주 서 있었다. 7월의 뜨거운 햇살이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왔다. 오늘에 어머니를 이런 상태로 혼자 둘 순 없어.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단 말이오. 하지만 밀을 걷어야 한단께요. 너무 오래 밭에 뒀어요. 날씨 좋을 때 걷어야지. 안 그래요, 엄니? 92세의 죽어가는 노파는 노르망디 사람 특유의 구두쇠 근섬으로 아들에게 밭에 나가라고 눈짓했다. 르메디생이 말했다. 당신은 짐승만도 못해. 당장 라라페를 불러오시오. 간병인에게 맡기고 밭에 가란 말이오. 내 말 안 들으면 나중에 당신이 아플 때 개처럼 죽게 내버려 둘 거요. 의사의 협박과 돈에 대한 집착 사이에서 고민하던 오노레가 입을 열었다. 라라페가 얼마나 받는데요? 내가 어떻게 알아? 가서 협상해. 1시간 안에 데려오시오. 오노레는 결국 라라페를 찾아갔다. 라라페는 다림질도 하고 시체 염습도 하는 노파였다. 돈을 끔찍하게 밝히는 여자였다. 라페 할멈. 우리 엄니가 곧 돌아가실 것 같아서 왔소.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봐주면 얼마 받겠소? 우린 가난해서 많이는 못 줘요. 부자는 하루 4,000원, 밤엔 6,000원이야. 서민은 하루 2,000원, 밤엔 4,000원이고. 오노레는 계산기를 굴렸다. 어머니는 끈질긴 분이라 며칠 더 버틸 수도 있었다. 아니, 그냥 퉁칩시다. 끝날 때까지 몽땅 합쳐서 얼마로 합시다. 의사 말로는 오늘 내일 한다니까. 당신한테 이득일 수도 있고 나한테 이득일 수도 있잖소. 라페는 이런 제안은 처음이었지만 도박을 걸어보기로 했다. 직접 가서 환자를 보고 결정하기로 했다. 노파의 상태를 확인한 라페는 이틀이면 끝날 거라고 판단했다. 좋아. 다 합쳐서만 2,000원. 유프람. 줘. 12,000원? 돌았소? 대여섯 시간이면 끝날 텐데 너무 비싸. 한참을 실랑이한 끝에 결국 12,000원의 합의를 봤다. 오노레는 밀을 수확하러 내놨고 라라페는 간병을 시작했다. 하지만 사흘이 지나도록 어머니 뻥탕은 죽지 않았다. 라페는 초조해졌다. 시간이 지날수록 손해를 보고 있었다.
그녀는 오노레가 자기를 속였다고 생각하며 분노했다. 라페는 죽어가는 노파에게 다가갔다. 혹시 악마를 본 적 있어? 아니, 죽을 때가 되면 악마가 나타나 빗자루를 들고 머리에 냄비를 쓰고 소리를 지르지. 라페는 노파에게 공포심을 심어주었다. 그리고 노파가 잠시 눈을 돌린 사이 벽장에서 흰 천을 꺼내 뒤집어 쓰고 머리에는 냄비를 썼다. 라페는 냄비를 두드리며 괴상한 소리를 지르며 침대 발치에서 솟아올랐다. 마치 꼭두각시 악마처럼 빗자루를 휘둘렀다. 겁에 질린 노파는 도망치려고 안간힘을 쓰다가 결국 심장이 멎어 숨을 거두었다. 라페는 태연하게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기도를 시작했다. 저녁에 돌아온 오노레는 어머니가 죽은 것을 보고 개선을 해보았다. 사흘이나 걸렸으니 원래대로라면 더 줘야 했지만 퉁치기로 했으니 2,000원 정도 이득을 봤다고 생각하며 흡족해했다. 마지막 이야기. 왕들의 축제이다. 카피텐 콩트. 아, 전쟁 중에 있었던 그 주연절 파티는 기억이 생생하네. 가랑 대위가 이야기를 시작했다. 당시 그는 하사디였고 정찰 임무를 맡고 있었다. 카피텐 콩트. 우린 포르트랭이라는 폐허가 된 마을에 도착했어. 집들은 거의 무너졌고 주민도 거의 없었지. 마르샤라는 친구가 쓸만한 집을 하나 찾아냈어. 마르샤는 정말 대단한 녀석이었지. 냄새만 맡고도 숨겨진 와인을 찾아내는 재주가 있었거든. 여기 봐! 닭장에 보르도 와인, 계단 밑에 샴페인, 배나무 밑에 브랜디까지 찾았어. 닭이랑 오리도 잡았고 오늘 밤 파티는 완벽해. 카피텐 콩트. 난 벽난로 앞에서 몸을 녹이며 물었다. 카피텐 콩트. 그런데 오늘이 주연절이잖아. 왕을 뽑으려면 파이 안에 콩을 넣어야 하는데 여왕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야? 그게 문제야. 네가 구해와. 카피텐 콩트. 뭐? 여자를 어디서 구해? 미쳤어? 신부님한테 가봐. 가서 저녁 식사에 초대하고 여자들도 좀 데려와 달라고 해. 품위 있게 부탁하면 들어줄 거야. 우린 매일 목숨 걸고 싸우는데 하루쯤 즐길 권리가 있잖아? 말도 안 되는 소리였지만 마르샤의 설득에 넘어가 나는 신부를 찾아갔다. 신부는 퉁명스러웠지만 내 정중한 태도와 맛있는 저녁 이야기에 마음을 열었다. 카피텐 콩트. 신부님, 저희와 저녁 식사를 함께 해주십시오. 그리고 혹시 마을에 남은 부인들이 있다면 함께 초대하고 싶습니다. 전쟁 중이지만 잠시나마 즐거운 시간을 갖고 싶어서요. 글쎄요. 다 피난 가서 남은 사람이 없는데. 카피텐 콩트. 시장님 부인이나 약사 부인이라도 없을까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신부가 갑자기 큰 소리로 웃음을 터뜨렸다. 하하, 알겠습니다. 아주 좋은 생각이 났어요. 30분 뒤에 여자 4명을 데리고 가겠습니다. 다들 좋아할 겁니다. 나는 신나서 돌아와 동료들에게 알렸다. 우리는 식탁을 차리고 꽃변장을 했다. 진짜 여자들이 온다고? 대박! 잠시 후 문이 열리고 수녀 한 명이 들어왔다. 그리고 그 뒤로 지팡이를 짚고 다리를 저는 할머니 3명이 들어왔다. 수녀원에서 돌보는 경자이자 장애인인 노파들이었다. 이들이 마을에 남은 유일한 여자들이었다. 장교님, 이 불쌍한 할머니들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분들에겐 정말 큰 영광입니다. 동료들은 멘붕에 빠졌지만 우리는 신사답게 행동했다. 마르샤는 닭고기를 날랐고 우리는 샴페인을 터뜨렸다. 비록 늙고 병든 할머니들이었지만 우리는 그녀들을 여왕처럼 대접했다. 분위기는 묘하게 훈훈하고 즐거워졌다. 그때 갑자기 밖에서 총소리가 들렸다. 탕, 카피텐 콩트. 모두 위치로. 마르샤, 나가서 확인해. 우리는 즐거운 식사를 중단하고 밖으로 뛰쳐나갔다. 잠시 후 마르샤가 돌아왔다. 별거 아니야. 보초가 지나가던 노인을 쐈어. 암구호에 대답을 안 했대. 병사들이 피투성이가 된 노인을 들고서 실어 안으로 들어왔다. 노인은 피를 토하며 죽어가고 있었다. 신부가 그를 보고 비명을 질렀다. 아, 플라시드 영감님이잖아요. 이분은 귀가 먹어서 아무것도 못 듣는다고요. 세상에 이 불쌍한 사람을 죽이다니. 수녀가 상처를 살펴봤지만 고개를 저었다. 희망이 없었다. 즐거웠던 파티장은 순식간에 피냄새와 죽음의 침묵으로 가득 찼다. 전쟁의 비극이 우리 식탁 한가운데로 쳐들어온 것이다. 베르제 비웨는 끔찍하게 숨을 헐떡이며
마지막 숨을 내쉴 때마다 피를 토해냈다. 그의 목구멍, 깊은 곳 배부 끝자락에서부터 기분 나쁜 그루 소리가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의 머리맡에 선큐리가 오른손을 들어 서물을 긋고는 엄숙하고 느릿한 목소리로 영혼을 씻어내는 라틴어 기도를 올렸다. 기도가 채 끝나기도 전에 노인의 몸이 짧게 경련했다. 마치 몸속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진 듯했다. 그는 더 이상 숨을 쉬지 않았다. 죽음이었다. 내가 뒤를 돌아보았을 때 그 불쌍한 노인의 죽음보다 더 끔찍한 광경이 눈에 들어왔다. 3명의 노파가 서로를 꼭 끌어안고 서 있었는데 공포와 두려움으로 일그러진 그들의 표정은 흉측하기 그지없었다. 내가 다가가자 그들은 날카로운 비명을 지르며 도망치려 했다. 마치 내가 그들까지 죽일 거라고 생각하는 듯했다. 화상을 입은 다리를 더는 지탱하지 못한 장장 어머니가 바닥에 버러덩 넘어졌다. 수르생베누아는 죽은 이를 내버려둔 채 환자들에게 달려가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말 한마디 없이 그들에게 수입을 덮어주었다. 그리고 목발을 쥐어준 뒤 그들을 문 쪽으로 밀어치를 같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다. 나는 호위병을 붙여줄 수도 없었다. 군인의 칼소리만 들려도 저들은 기겁할 게 뻔했으니까. 퀴레는 여전히 시신을 바라보고 있었다. 이윽고 그가 나를 돌아보며 말했다. 아, 정말 추한 일이군요. 장면이 바뀌어 소속 마을의 이야기다. 메르가 점심 식사를 하려던 참에 오슈디르 아버지가 2명의 죄인을 데리고 시청에서 기다린다는 전가를 받았다. 그는 즉시 시청으로 향했다. 그곳에는 오슈디르 아버지가 엄한 표정으로 중년의 부르주아 커플을 감시하고 있었다. 코가 빨갛고 흰 머리카락을 가진 뚱뚱한 남자는 완전히 풀이 죽어 있었고 화려하게 차려입은 뚱뚱하고 뺨이 번들거리는 여자는 그들을 잡은 공권력을 도전적인 눈빛으로 쏘아보고 있었다. 무슨 일인가 오슈디르 아버지? 오슈디르 아버지가 상황을 보고했다. 아침에 순찰을 돌던 중 부르델의 아들이 소리쳤다고 한다. 부르델의 아들이 돈부 속에 합쳐서 130살은 좋게 되어 보이는 비둘기 한 쌍이 있다고 제보했고 확인해보니 풍기문란 현장이었다는 것이다. 그는 마치 밀렵꾼을 잡듯 기어가서 그들이 본능에 몸을 맡긴 순간을 덮쳤다고 했다. 메르는 어이없다는 듯 2 죄인을 바라봤다. 남자는 60살은 되어 보였고 여자는 적어도 55살은 넘어 보였다. 이름이 뭐요? 니콜라 보랭입니다. 직업은? 파리 마르티르 거리에서 포목상을 합니다. 이 숲에서 대체 뭘 하고 있었던 거요? 포목상은 대답 없이 뚱뚱한 배를 내려다보며 허벅지 위에 손을 올리고 있었다. 이 사람이 한 말을 부인하는 거요? 아니요. 시장님. 그럼 인정하는 거요? 네, 시장님. 변명할 말은 있어? 없습니다, 시장님. 공범은 어디서 만났어? 제 아내입니다, 시장님. 아내라고요? 네. 그럼 파리에서 같이 사는 게 아니란 말이요? 아니요, 같이 삽니다. 아니, 같이 사는데 왜 대낮 10시에 숲속에서 이러고 있다가 잡혀온단 말이요? 당신들 미친 거 아니요? 포목상은 수치심에 울음을 터뜨릴 것 같았다. 아내가 원했습니다. 제가 멍청한 짓이라고 말렸지만 여자가 한번 머릿속에 뭔가 꽂히면 아시지 않습니까? 호탕한 성격의 메르가 웃으며 대꾸했다. 당신 경우에는 반대였어야지. 아내가 머릿속으로만 생각했다면 여기 안 왔을 거 아니요. 그러자 보랭 씨가 분노하며 아내에게 소리쳤다. 당신의 그놈의 감성 때문에 우리가 무슨 꼴이 됐는지 봐! 이제 이 나이에 풍기문란으로 재판까지 받게 생겼어! 가게 문 닫고 동네를 떠나야 할 판이라고! 보랭 부인이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남편을 쳐다보지도 않고 당당하게 말했다. 시장님, 저희가 우스꽝스럽다는 건 압니다.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옛날에 제가 젊었을 때 일요일에 이 마을에서 남편을 처음 만났어요. 그땐 저 사람도 꽤 괜찮았죠. 그때 날씨가 정말 끝내줬어요. 저는 날씨가 좋으면 감성이 터져서 눈물이 날 정도거든요. 풀 냄새, 노래하는 새들, 바람에 흔들리는 밀밭. 그 모든 게 저를 미치게 했죠. 마치 샴페인이라도 마신 것처럼요. 그날 숲속은 시원했고 우리는 풀밭에 앉았어요. 친구 커플이 뽀뽀하러 사라진 뒤 어색하게 남은 우리는 대화를 시작했죠. 그 사람은 수줍어하면서도 신사처럼 저를 대해줬어요. 우린 사랑에 빠졌고 결혼했죠. 하지만 사는 게 너무 팍팍했어요. 장사하느라 낭만 같은 건 잊고 살았죠.
그렇게 우리는 사랑을 모르는 늙은이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형편이 좀 나아지니까 갑자기 옛날 생각이 나는 거예요. 거리의 꽃수레만 봐도 눈물이 나고 제비가 날아다니는 걸 보며 멍하니 하늘을 바라보게 되더군요. 내 인생 다르게 살 수도 있지 않았을까 하는 후회가 밀려왔어요. 지난 20년 동안 나도 다른 여자들처럼 숲속에서 사랑을 속삭일 수 있었을 텐데 매일 밤 그 생각만 했어요. 그래서 오늘 아침 남편을 데리고 우리가 처음 만났던 이곳으로 소풍을 왔어요. 밀밭에 들어서니 가슴이 벅차오르더군요. 여자의 마음은 늙지 않나 봐요. 남편이 옛날 그 멋진 청년으로 보였어요. 맹세코 정말이에요. 저는 술에 취한 사람처럼 남편에게 키스했어요. 남편은 제가 미쳤다고 했지만 저는 제 심장 소리만 들렸어요. 그래서 숲으로 끌고 들어갔는데 이게 전부입니다, 시장님. 메르는 미소를 지으며 일어났다. 가보시오, 부인. 그리고 다시는 나뭇잎 아래서 죄를 짓지 마시오. 장면이 바뀌어 나는 15년 만에 친구 시몽 라드뱅을 만나러 가는 길이었다. 그는 예전에 나의 가장 친한 친구였다. 우리는 함께 담을 지새우며 속 깊은 이야기를 나누고 같은 것을 사랑하고 같은 것에 분노하던 사이였다. 그러다 그가 결혼을 했다. 지방에서 올라온 평범하고 멍청해 보이는 금발 여자와 그 똑똑했던 친구가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아마 단순하고 소박한 행복을 꿈꿨던 모양이다. 기차가 작은 역에 멈췄다. 내가 내리자 뚱뚱하고 배가 나온 남자가 팔을 벌리고 달려왔다. 조르주. 나는 그를 안았지만 솔직히 누군지 알아보지 못했다. 세상에 살이 하나도 안 빠졌네. 어쩌겠어? 잘 먹고 잘 자는 게 내 인생인걸. 먹고 자는 것 그게 전부야. 너는 그의 얼굴에서 옛 친구의 모습을 찾으려 애썼다. 눈빛은 여전했지만 예전에 그 총기 넘치던 지성은 사라지고 없었다. 자, 이쪽은 내 첫째랑 둘째야. 14살 난 딸과 13살 난 아들이 수줍게 다가왔다. 네 아이들이야? 그럼 집에 셋 더 있어. 총 5명이지. 그는 자랑스럽게 말했지만 나는 그저 그가 지방에 처박혀 아이나 만드는 기계가 된 것 같아 씁쓸했다. 우리는 그의 마차를 타고 마을로 향했다. 졸음이 쏟아지는 지루한 시골 마을이었다. 곧 성흉내를 낸 그의 집에 도착했다. 여기가 내 구멍가게야. 현관에 부인이 나와 있었다. 15년 전에 그 풋풋함은 사라지고 오직 아이들과 요리책 생각만 하는 펑퍼짐한 아줌마가 되어 있었다. 현관에는 나머지 아이 셋이 소방관 사열 받듯 줄지어 서 있었다. 나머지 아이들이구나. 장, 소피, 공트란이야. 거실 안락의자에 마비되어 몸을 떨고 있는 노인이 보였다. 저희 할아버지세요. 87이시죠. 할아버지는 우물거리며 인사를 건네려 애썼다. 시몽이 웃으며 말했다. 우리 할아버지 정말 웃겨. 아이들의 장난감이지. 식탐이 어찌나 많은지 몰라. 단 음식만 보면 아주 환장을 한다니까? 이따 보면 알 거야.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시몽의 아내가 내 팔을 잡고 식당으로 안내했다. 하인이 휠체어에 탄 할아버지를 밀고 들어왔다. 할아버지는 식탁에 앉자마자 디저트 접시를 탐욕스럽게 쳐다봤다. 이제 재밌는 거 보여줄게. 아이들도 할아버지의 식탐 기경을 기대하며 킥킥거렸다. 오늘 저녁은 달콤한 쌀 푸딩이에요. 할아버지의 주름진 얼굴이 환해지며 몸을 더 심하게 떨었다. 식사가 시작되었다. 할아버지는 수프를 먹기 싫어했지만 하인이 억지로 입에 쑤셔 넣었다. 할아버지가 품어낸 국물이 사방으로 튀자 아이들이 깔깔거렸다. 진짜 웃기지 않아? 가족들은 식사 내내 할아버지를 놀림감으로 삼았다. 할아버지는 맛있는 요리를 향해 떨리는 손을 뻗으며 짐승처럼 뭉얼거렸고 가족들은 그 비참하고 기괴한 모습을 즐겼다. 마침내 쌀푸딩이 나왔다. 할아버지는 욕망에 몸부림쳤다. 할아버지는 너무 많이 드셔서 안 돼요. 없어요. 가족들이 안 주는 척하자 할아버지는 울음을 터뜨렸다. 아이들은 그걸 보며 웃었다. 마침내 아주 조금 덜어주자 할아버지는 오리처럼 꿀꺽 삼키고는 더 달라고 발버둥 쳤다. 이봐, 좀 더 드려. 불쌍하잖아. 안 돼. 이 나이에 과식하면 건강에 안 좋아. 건강이라니. 첫 떨리는
육체 덩어리에게 건강이 무슨 소용이란 말인가? 고작 며칠 더 살게 하려고? 아니면 가족들에게 조롱거리를 더 오래 제공하려고? 그에게 남은 유일한 기쁨을 왜 뺏는단 말인가? 나는 슬픔에 잠겨 방으로 올라왔다. 창밖에서는 새가 지저귀고 있었고 내 불쌍한 친구는 그 흉물스러운 아내 옆에서 코를 고르고 있을 터였다. 또 다른 이야기, 프레지에르 안드레 바론 부인과 가르덴 노이미 백작 부인은 완전히 취해 있었다. 남편들이 파리로 돌아가자 두 여자는 샴페인과 샤르트레즈를 마시며 수다를 떨고 있었다. 바론 부인은 취기에 젖어 은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프레지에르, 난 사랑받지 않으면 죽은 거나 마찬가지야. 남편들은 절대 이해 못하지. 노이미 백작 부인이 말했다. 맞아. 남편들은 다 짐승이야, 프레지에르. 난 어디서든 애인을 만들어. 내가 찜하면 끝이지. 남자들은 자기가 선택했다고 착각하지만 사실 우리가 낚는 거잖아. 프레지에르. 내가 쓰는 방법은 간단해. 그냥 쳐다보는 거야. 몇 번 눈길을 주면 남자는 자기가 세상에서 제일 잘난 줄 알고 덤비거든. 이런 시골 구석에서도 가능해? 프레지에르. 물론이지. 2년 전 여름이었어. 남편 영지에 갇혀 지냈는데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 근데 우리 소작인 아들 중에 신학교 다니다 그만둔 잘생긴 청년이 있더라고. 내가 그 애를 하인으로 썼지. 세상에. 그래서 프레지에르. 처음엔 아주 도도하게 굴었어. 옷 갈아입을 때마다 불러서 내 몸을 보여줬지. 그 순진한 녀석은 얼굴이 빨개져서 어쩔 줄 몰라 하더군. 프레지에르. 그리고 녀석에게 시집이랑 로맨스 소설을 빌려줬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녀석 이름이 조세프였는데 아주 삐쩍 말라가면서 눈만 퀭해지더라고. 내가 아주 재밌었지. 그 다음은? 프레지에르. 하루는 남편 없을 때 숲으로 산책을 가자고 했어. 날씨가 아주 더웠지. 나는 숲 한가운데서 현기증이 나는 척했어. 일부러? 프레지에르. 당연하지. 풀밭에 눕혀달라고 하고 숨을 못 쉬겠으니 옷끈을 풀어달라고 했어. 그러고는 기절한 척했지. 정말 기절했어? 프레지에르. 아니, 눈만 감고 있었지. 1시간쯤 지나서 깨어났을 때 녀석은 이미 내 것이 되어 있었어. 난 아무것도 모르는 척 고맙다고 하고 돌아왔지. 아직도 데리고 있어? 프레지에르. 그럼 불만 없으니까. 바론 부인이 벤을 눌렀다. 곧 향수 냄새를 풍기는 잘생긴 하인이 들어왔다. 프레지에르. 조세프, 나 또 현기증이 날 것 같아. 내 하녀 좀 불러와. 조세프는 여주인을 뜨거운 눈빛으로 쳐다봤다. 프레지에르. 빨리 안 가고 뭐해? 오늘은 숲이 아니니까 로잘리가 더 잘 챙겨줄 거야. 조세프가 나가자 백작 부인이 물었다. 걱정하게 뭐라고 하대. 프레지에르. 괜찮아졌다고 돌려보내야지. 아니, 옷끈은 풀어달라고 할 거야. 진짜 숨 막혀 죽겠거든. 나 너무 취했어. 이번엔 알프스 산맥의 슈바렌바흐 여관 이야기다. 겨울이 다가오자 여관 주인장 하우제의 가족은 산을 내려갈 준비를 했다. 눈이 쌓이면 겐미 고개를 넘을 수 없기 때문이다. 여관에는 늙은 가이드 가스파르 하리와 젊은 가이드 울리이쿠 씨, 그리고 개셋만 남아 겨울을 나기로 했다. 가족들이 떠나는 날, 울리이는 하우저의 딸 루이지에게 작별 인사를 건넸다. 산 위에 있는 사람들을 잊지 마세요. 안 그럴게요. 가족들이 떠나고 두 남자와 개만 남았다. 그들은 카드놀이를 하고 요리를 하며 지루한 겨울을 보냈다. 울리이는 매일 절벽 끝에 가서 루이지가 있는 마을을 내려다보았다. 어느 날 가스파르가 시인이 사냥을 나갔다. 울리이는 혼자 남아 기다렸지만 밤이 되어도 노이는 돌아오지 않았다. 불길한 예감이 든 울리이는 밖으로 나가 소리쳐 불렀지만 차가운 바람 소리뿐이었다. 가스파르. 울리이는 구조장비를 챙겨 길을 나섰다. 며칠 동안 눈보라를 뚫고 산을 뒤졌지만 가스파르의 흔적은 찾을 수 없었다. 그는 눈구덩이 속에서 개와 서로의 체온에 의지해 족잠을 자며 버텼다. 결국 울리이는 지친 몸을 이끌고 여관으로 돌아왔다. 팔진에서 쓰러져 자고 있는데 갑자기 누군가 부르는 소리에 깼다. 울리히. 꿈이 아니었다. 분명 밖에서 누군가 불렀다. 가스파르인가? 울리이는 문을 열고 소리쳤다. 가스파르, 당신이야. 대답은 없었다. 바람 소리만 이닝거렸다.
공포가 엄습했다. 가스파르가 죽어서 영원히 찾아온 것일까? 아니면 죽어가면서 나를 원망하며 부르는 것일까? 울리이는 황급히 문을 잠갔다. 문 밖에서 가스파르의 유령이 배회하는 것만 같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나갈 수도 도망칠 수도 없었다. 다음날이 밝았지만 울리히는 여전히 공포에 떨었다. 밤이 되자 공포는 극에 다했다. 그는 텅 빈 부엌을 서성이며 또 그 소리가 들릴까봐 귀를 기울였다. 이 높은 산 꼭대기에 혼자 남겨졌다는 고독감이 그를 미치게 했다. 도망치고 싶었지만 문을 열면 죽은 가스파르가 길을 막아설 것만 같았다. 자정이 되어 지쳐 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을 때였다. 울리히. 귀를 찢을 듯한 날카로운 비냉에 울리는 유령을 밀쳐내듯 팔을 허우적거리며 의자째 뒤로 낮아빠졌다. 수음에 잠이 깨샷이 겁먹은 개처럼 울부짖기 시작했다. 샘은 위험이 어디서 오는지 찾으려는 듯 집 주변을 빙빙 돌았다. 문 근처에 다다른 개는 문 민냄새를 맡으며 거칠게 폭힘을 내뿜었다. 팔은 곤두섰고 꼬리는 뻣뻣하게 섰으며 으르렁거렸다. 울리 쿠시는 공포에 질려 벌떡 일어났다. 그는 의자를 무기처럼 들고 소리쳤다. 들어오지 마. 들어오지 마. 들어오면 죽여버릴 거야. 주인의 목소리에 자극받은 샘은 보이지 않는 적을 향해 미친 듯이 짖어댔다. 샘은 조금씩 진정되어 날로 걸어 돌아와 엎드렸지만 여전히 불안해하며 고개를 들고 눈을 번뜩였다. 울리 쿱시도 정신을 차렸지만 공포로 인해 다리에 힘이 풀렸다. 그는 찬장으로 가서 브랜디병을 꺼내 연거포 몇 잔을 들이켰다. 생각은 흐릿해졌지만 용기가 생겨났고 불타는 듯한 열기가 혈관을 타고 흘렀다. 다음 날 그는 거의 먹지 않고 술만 마셨다. 그는 며칠 동안 짐승처럼 취해 지냈다. 가스파르 하리에 대한 생각이 떠오를 때마다 술을 마셨고 결국 술에 취해 바닥에 쓰러졌다. 그는 죽은 듯이 엎드려 코를 골았다. 하지만 술 기운이 가실 때쯤이면 어김없이 울리히 라고 부르는 비명소리가 총알처럼 그의 머리를 뚫고 들어왔다. 그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쓰러지지 않으려고 손을 뻗으며 샘을 불렀다. 주인처럼 미쳐가는 듯한 개는 문으로 달려들어 발톱으로 긁고 이빨로 물어뜯었다. 울리 쿠시는 목을 길어젖히고 마치 달리기 후 물을 마시듯 술을 꼴꺽꼴 마셨다. 술만이 공포와 기억을 잠재울 수 있었다. 3주 만에 그는 가지고 있던 술을 모두 마셔버렸다. 술이 떨어지자 잠재워 뒀던 공포가 더 맹렬하게 깨어났다. 한 달간의 취기와 고독 속에서 커진 강박관념은 송곳처럼 그를 파고들었다. 그는 이제 우리에 갇힌 짐승처럼 집안을 서성였다. 문에 귀를 대고 밖에 존재가 있는지 확인하며 벽을 통해 도전장을 내밀었다. 피곤에 지쳐 잠이 들라치면 그 목소리가 들려와 그를 벌떡 일으켜 세웠다. 어느 날 밤 벼랑 끝에 몰린 겁쟁이처럼 그는 문으로 돌진했다. 누가 부르는지 확인하고 입을 다물게 하려던 것이었다. 문을 열자마자 뼈까지 시리게 하는 찬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그는 문을 닫고 빗장을 질렀다. 그는 삼이 밖으로 뛰쳐나던 것도 눈치채지 못했다. 그는 몸을 떨며 풀에 장작을 던져놓고 몸을 녹이려 앉았다. 하지만 갑자기 누군가 벽을 긁으며 우는 소리가 들렸다. 저리터! 길고 고통스러운 울음소리가 대답처럼 들려왔다. 그 순간 울리 쿠시의 남은 이성은 공포에 완전히 날아가 버렸다. 저리 가란 말이야. 그는 숨을 곳을 찾아 빙글빙글 돌았다. 밖의 존재는 계속 울면서 집벽을 따라 움직이고 있었다. 울리 쿠시는 그릇과 식량이 가득 찬 참나무 찬장으로 달려가 초인적인 힘으로 밀어 문을 막았다. 그러고는 남은 가구, 매트리스, 의자를 모두 쌓아 올려 마치 적의 포위를 막듯이 창문을 막아버렸다. 밖의 존재는 이제 구슬픈 신음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울리히 쿠시도 똑같은 신음소리로 답했다. 며칠 밤낮으로 둘은 쉬지 않고 울부짖었다. 하나는 집 밖을 맴돌며 벽을 부술듯 긁어댔고 아내 하나는 돌벽에 귀를 대고 모든 움직임을 쫓으며 끔찍한 비명으로 대답했다. 어느 날 저녁 울리히 쿠시는 더 이상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 그는 너무 지쳐서 앉은 채로 잠이 들었다. 깨어났을 때 그는 아무런 기억도 생각도 없었다.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다. 배가 고파서 그는 음식을 먹었다. 겨울이 끝났다. 다시 산길을 지날 수 있게 되자 하우저 가족은 여관으로 돌아갈 채비를 했다. 고개 정상에 오르자 여자들은 노새에 탔고 곧 만나게 될 두 남자에 대해 이야기했다. 그들은 길이 뚫렸는데도 두 사람 중 누구도 내려와 소식을 전하지 않은 것을
이상하게 여겼다. 드디어 눈에 덮인 여관이 보였다. 문과 창문은 닫혀 있었지만 지붕에서 연기가 조금 나고 있어. 하우저, 아버지는 안심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간 그는 문지방에서 독수리들에게 뜯어먹힌 동물의 뼈를 발견했다. 모두가 그 뼈를 살펴보았다. 이건 샘이야. 가스파르. 계세요? 안에서 짐승이 지르는 듯한 날카로운 비명 소리가 들려왔다. 이봐요, 가스파르. 또다시 아까와 같은 비명 소리가 들렸다. 아버지와 두 아들은 문을 열려고 했지만 꿈쩍도 하지 않았다. 그들은 빈 외양간에서 긴 통나무를 가져와 공성태처럼 문을 들이받았다. 나무가 갈라지는 소리와 함께 널빤지가 부서졌다. 쾅 하는 소리가 집을 뒤흔들었다. 그들은 무너진 찬장 뒤에 서 있는 한 남자를 발견했다. 머리카락은 어깨까지 내려왔고 수염은 가슴까지 자랐으며 눈은 번뜩였고 옷은 누더기였다. 아무도 그를 알아보지 못했다. 엄마, 울리히예요. 머리카락이 하얗게 샜지만 그는 분명 울리 굿이었다. 그는 사람들이 다가와도 가만히 있었고 몸을 만져도 반응이 없었다. 어떤 질문에도 대답하지 않았다. 결국 그를 마을로 데려가 의사에게 보였고 의사들은 그가 미쳤다고 진단했다. 그의 동료 가스파르 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는 아무도 알지 못했다. 그해 여름 어린 하우저 딸은 산속의 추위 때문이라 여겨지는 시름시름 앓는 병에 걸려 거의 죽을 뻔했다. 이제 다음 이야기. 방랑자가 시작된다. 그는 40일 동안이나 일자리를 찾아 걸어 다녔다. 자크런들은 목수였지만 일감이 앞서 고향을 떠났다. 27살의 건장한 청년이었지만 가족에게 짐만 되고 있었다. 집에는 빵이 귀했고 그가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만 축내는 것이 미안했다. 그는 시청에 문의했고 중부지방에 일자리가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는 서류와 증명서를 챙기고 주머니에 7프랑을 넣은 채 떠났다. 밤낮 없이 곳곳도 걸었지만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찾는다는 그 신비한 땅에는 결코 도착하지 못했다. 처음에는 목수일만 고집했지만 가는 곳마다 일감이 없다는 대답뿐이었다. 결국 돈이 떨어진 그는 닥치는 대로 일하기로 했다. 그는 땅을 파고 마구간을 치우고 돌을 날랐다. 나무를 쪼개고 우물을 팠다. 하지만 그가 얻은 것은 고작 몇 푼의 돈뿐이었다. 그는 헐값에 노동력을 팔아 겨우 200풀칠만 했다. 지난 일주일 동안은 그나마 일거리도 찾지 못했다. 가진 것도 없었고 길가 집들의 문을 두드려 얻은 빵 조각으로 연명했다. 날이 저물고 있었다. 자크란델은 지쳤고 배는 텅 비었으며 마음은 절망적이었다. 신발을 아끼기 위해 맨발로 걸었다. 토요일 늦가을 회색 구름이 하늘을 뒤덮고 비가 올 기세였다. 들판은 텅 비어 있었고 그는 짐승처럼 배가 고프다. 늑대가 사람을 덮칠 만큼 지독한 허기였다. 그는 지팡이를 꽉 쥐며 지나가는 사람이라도 있으면 두들겨 패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길가에 떨어진 감자라도 없는지 살폈다. 감자만 있다면 불을 피우고 먹을 수 있을 텐데. 하지만 수확철은 이미 지났고 그는 어제처럼 밭에서 뽑은 생무나 씹어야 할 처지였다. 그는 걸으면서 혼잣말로 투덜거렸다. 제기랄. 다들 나쁜 놈들이야. 사람을 굶어 죽게 내버려 두다니. 나 같은 기술자를, 돼지 같은 놈들, 단돈 10원도 안 주다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돼지 같은 놈들. 그는 세상의 불공평함에 분노했다. 저녁 식사를 준비하는 굴뚝의 연기를 보며 치밀어 오르는 화를 참을 수 없었다. 그는 아무 집에나 쳐들어가 사람들을 때려 눕히고 식탁을 차지하고 싶은 충동을 느꼈다. 난 이제 살 자격도 없나. 일하고 싶을 뿐인데 돼지 같은 놈들. 배고픔과 고통이 술처럼 머리로 치솟았다. 나도 숨쉬고 있으니 살고리가 있어. 공기는 모두의 것이잖아. 그러니 나를 굶겨 죽일 거리는 누구에게도 없어. 차가운 비가 촘촘히 내렸다. 그는 멈춰서서 중얼거렸다. 망할. 집에 가려면 아직 한 달은 더 걸어야 하는데. 그는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낯선 곳에서 의심받느니 고향에서 막노동이라도 하는 게 낫겠다고 생각했다. 그는 목수일을 포기하고 자쁘나 짐꾼이라도 될 작정이었다. 하루에 1,000원만 벌어도 밥은 먹을 수 있을 테니까. 그는 남은 손수건을 목에 둘러 빗물이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 했지만 옷은 이미 젖어들고 있었다. 날이 어두워졌다. 멀리 들판에 검은 얼룩 같은 것이 보였다. 소였다. 그는 도랑을 건너 소에게 다가갔다. 그릇만 있다면 우유를 좀 마실 수 있을 텐데.
그는 소를 바라보았고 소도 그를 바라보았다. 그는 갑자기 소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일어나는 게 좋을걸. 소가 천천히 일어났다. 자크랜델은 소의 다리 사이에 누워 젖을 짜서 입으로 직접 받아 마셨다. 그는 한참 동안 따뜻한 우유를 마셨다. 하지만 차가운 비는 계속 내렸고 숨을 곳 순 없었다. 소는 다시 무겁게 자리에 누웠다. 그는 소 옆에 앉아 머리를 쓰다듬었다. 너는 춥지 않구나. 그는 소의 따뜻한 배에 기대어 밤을 보내기로 했다. 그는 자리를 잡고 피로에 지쳐 잠이 들었다. 몇 번이나 추위 때문에 깼지만 몸을 뒤척이며 다시 잠들었다. 수택 우는 소리에 그가 일어났다. 새벽이 오고 있었고 비는 그쳤다. 잘 있어라. 예쁘나. 고마웠어. 안녕. 그는 신발을 신고 다시 길을 떠났다. 2시간을 걸었지만 너무 지쳐 풀밭에 주저앉았다. 일요일 아침이라 교회 종소리가 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기 시작했다. 한 뚱뚱한 농부가 양떼를 몰고 지나갔다. 혹시 굶어 죽어가는 일꾼에게 줄 일감이 없습니까? 길바닥에서 만난 놈들에게 줄 일은 없어. 자크랜델은 다시 도랑에 앉았다. 한참을 기다리다 잘 차려입은 신사를 발견했다. 금식의 줄을 한 배불뚝이었다. 2달째 일을 찾고 있습니다. 가진 돈이. 마을 입구에 붙은 경고문 못 봤나? 구걸 금지라고 써 있는데 내가 이 마을 시장이야. 당장 꺼지지 않으면 체포하겠네. 체포하든가 말든가. 차라리 그게 낫겠소. 적어도 굶어 죽지는 않을 테니까. 15분 뒤 2명의 헌병이 나타났다. 그들은 번쩍이는 제복을 입고 위협적으로 걸어왔다. 자크란델은 그들이 자기를 잡으러 온 것을 알았지만 도망치지 않았다. 헌병들은 그를 못 본 척 지나치다가 갑자기 멈춰서서 노려보았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쉬고 있어. 어디서 왔나? 지나온 마을을 다 말하려면 1시간은 걸릴 거요. 어디로 가나? 비라바레로 가오. 거기가 어딘데? 망슈 지방에 있는 내 고향이요. 왜 떠났지? 일자리를 찾으려고. 이 녀석들은 다 똑같은 소리를 하지. 신분증 있나? 있어. 그는 낡고 더러운 서류 뭉치를 건넸다. 헌병은 소리를 꼼꼼히 살폈지만 문제는 없었다. 그는 실망한 듯 서류를 돌려주었다. 돈은 있나? 없어. 한 푼도? 한 푼도 없어. 그럼 뭘로 먹고 살지? 사람들이 주는 걸로. 구걸을 했다는 거군? 빈털터리에 직업도 없이 길거리에서 구걸했으니 널 체포한다. 따라와. 마음대로 하슈. 그는 헌병들 사이에 섰다. 어서 잡아다시오. 비 올 때 지붕이라도 있는 게 나으니까. 그들은 마을로 향했다. 마을을 지날 때 미사시간이어서 사람들이 많았다. 사람들은 범죄자를 보듯 그를 노려보았다. 사람들의 눈에는 증오가 가득했다. 돌을 던지거나 밟아버리고 싶어하는 표정이었다. 정육점 주인은 그가 탈영병이라고 했고 담배 가게 주인은 위조 집회범이라고 수군거렸다. 그는 마을 회관으로 끌려갔고 그곳에는 아까 만난 시장이 앉아 있었다. 아하, 다시 만났군, 친구. 내가 체포한다고 했지? 브리가디에 무슨 일인가? 시장님, 불황자입니다. 돈도 없고 집도 절도 없는데 구걸까지 했습니다. 서류는 있지만요. 서류는 뭐... 시장은 소리를 훑어보더니 몸수색을 명령했다.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 아침에 길에서 뭐하고 있었나? 일자리를 찾고 있었어. 일자리? 큰 길가에서? 숲에 숨어있는 놈이 일자리를 찾는다고? 그럼 숲에 숨지 어디 숨으란 말이오? 풀어줄 테니 다시는 눈에 띄지 마라. 차라리 가둬주시오. 길바닥 생활은 지긋지긋하오. 조용히 해. 이자를 마을 밖 200m 지점까지 데려다주고 풀어줘. 밥이라도 좀 주시오. 뭐? 팝을 달라고? 웃기는 놈이네. 계속 굶기면 무슨 짓을 저지를지 모르. 당신 같은 부자들은 조심하는 게 좋을 거요. 다시는 오지
밀려나 배는 종처럼 울려 속이 습관 빈죄인 같아 가돈 달라 외쳐도 웃음만 날아와 200m 바람 끝 생각도 숨도 얼어가 창문 틈새 새어나온 고기 스튜의 따뜻한 연기 그 냄새가 내 발목을 세워 사람을 짐승으로 빚지 문을 두드려도 침묵터는 참을 수 없어 손이 먼저 움직여 밤을 밀치고 들어가 젠장 이번엔 꽉 먹어야 해 이 허기 끝까지 빵 한 조각 뜨거운 국물 나를 살릴 거라 믿지 하지만 웃음과 멸시가 내 목에 다시 걸려 배고프이 칼이 되어 내 마음을 찢어 두 사람의 접시야 나는 나를 잃어가 따뜻한 냄비 위로 양심이 조용히 식어가 빨리 끌고 가. 화나게 하지 말고. 헌병들은 그를 마을 밖으로 끌고 갔다. 다시 나타나면 가만 안 둔다. 꺼져. 자크랜들은 아무 말 없이 걷기 시작했다. 너무 멍해서 아무 생각도 들지 않았다. 그때 창문이 열린 작은 집 앞을 지나다가 고기 스튜 냄새를 맡았다. 그 냄새는 그를 멈춰 세웠다. 맹렬한 허기가 그를 덮쳤다. 짐승처럼 본능만 남았다. 젠장! 이번엔 꼭 먹어야겠어. 그는 지팡이로 문을 두드렸다. 아무 대답이 없었다. 계세요. 반응이 없자 그는 창문을 밀었다. 따뜻한 고기 국물 냄새가 확 풍겨왔다. 그는 순식간에 방 안으로 들어갔다. 식탁에는 두 사람 몫의 접시가 놓여 있었고 불 위에는 맛있는 일요일 특선 스튜가 끓고 있었다. 그는 빵을 덥석 집어걸 신들린 듯 먹어치웠다. 고기 냄새에 이끌려 냄비 뚜껑을 열고 고기 한 덩어리를 꺼냈다. 채소와 함께 접시에 담아 자기 집인 양 앉아서 먹기 시작했다. 고기를 거의 다 먹었을 때 목이 말라 선반 위에 병을 집어들었다. 브랜디였다. 술이 들어가자 몸이 따뜻해지고 기분이 좋아졌다. 그는 빵을 국물에 찍어 먹으며 천천히 식사를 즐겼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그때 멀리서 종소리가 들렸다. 미사가 끝난 것이다. 위험을 직감한 그는 남은 빵과 브랜디병을 주머니에 챙겨 창문을 통해 빠져나갔다. 그는 큰길 대신 숲을 향해 달렸다. 배가 부르고 술기운이 돌자 그는 힘이 넘쳤다. 울타리를 훌쩍 뛰어넘었다. 숲에 들어서자 그는 브랜디를 다시 꺼내 벌컥벌컥 마셨다. 생각은 몽롱해졌고 다리는 용수철처럼 튀어올랐다. 좋구나. 좋아. 딸기 따기 딱 좋은 날이네. 그는 부드러운 이끼 위를 걸으며 아이처럼 텀블링을 하고 싶어졌다. 그는 노래를 부르며 숲속을 뛰어다녔다. 그러다 우유통을 들고 마을로 돌아가는 건장한 하녀와 마주쳤다. 그는 사냥감을 본 개처럼 눈을 번뜩이며 그녀를 노려보았다. 노래 부르던 게 당신이었어요? 그는 대답 대신 그녀에게 달려들었다. 엄마야, 깜짝이야. 그는 술에 취해 제정신이 아니었다. 2달간의 굶주림과 고독이 술기운과 만나 폭발했다. 여자는 겁에 질려 뒷걸음질 쳤다. 그는 여자의 어깨를 잡고 바닥으로 밀어 넘어뜨렸다. 우유통이 굴러떨어지며 우유가 쏟아졌다. 여자는 소리를 질렀지만 아무도 없는 숲이었다. 여자가 정신을 차리고 쏟아진 우유를 보자 화가 났다. 그녀는 신발을 벗어 그에게 덤벼들었다. 그는 여자의 거친 반격에 당황했다. 술이 좀 깨면서 자신이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다. 그는 공포에 질려 전속력으로 도망쳤다. 여자가 던진 돌멩이가 등에 맞았다. 한참을 달리던 그는 너무 지쳐 나무 밑에 주저앉았다. 5분도 안 되어 그는 깊은 잠에 빠졌다. 큰 충격에 눈을 떠보니 아까 그 헌병들이 그를 묶고 있었다. 내 이럴 줄 알았지. 다시 잡힐 줄 알았다니까. 자크란들은 아무 말 없이 일어났다. 가자.
그들은 마을로 돌아갔다. 저녁이 되어 어둠이 깔리고 있었다. 소식을 들은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있었다. 그들은 도둑맞고 모욕당한 것처럼 분노하여 그를 향해 욕설을 퍼부었다. 야유소리는 첫 집부터 시작해 시장이 기다리는 마을 회관까지 이어졌다. 시장은 그를 보자마자 소리쳤다. 아하, 내 친구 기아이 돌아왔구만. 시장은 아주 만족스러운 듯 손을 비볐다. 내가 보랬어. 길에서 딱 보니 알겠더구만. 이 나쁜 자식. 넌 이제 20년 동안 감옥에서 썩게 될 거다, 이 친구야.